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지원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9월 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아침에 기온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참 희한하게도 입추가 되고 또 처서가 되고, 입추는 보통 입추 전으로는 여전히 더운 경우가 많은데 처서가 지나면 확실히 기온이 약간 꺾이고, 그러다가 지난주 금토 되게 더웠었는데 그죠? 어제 일요일까지도 되게 더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일요일은 운동장이 보수공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축구 경기가 없었는데, 아유 다행이다. 네, 9월 시장 전망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또 축구까지 가야 되면 시간적으로는 너무 빠듯할 뻔했는데, 또 어제는 보니까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그 더운 데서 주차를 돕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 고생 많이 하시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9월은 우리가 추석이 있는데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그런 말처럼 9월 주식시장은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9월이 썩 좋은 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제일 마지막에는 최악의 9월 진입한 미국 증시 이 주식 주목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9월 증시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 몇 개 같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 금요일 허지원 교수님이었죠. 네, 마음에 뭐였죠? 네, 그 칼럼 보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마지막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터 적재생존 받으셨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제 아내와 함께 대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네, 투자의 본질을 보셨다고 합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읽고 싶어서 가셨다가 제 책 투자의 본질을 보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인턴십 구독하셨는데 와, 내용이 상당하네요. 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궁금한 게 퇴직연금 운용 시 참고하려고 하는데 MP가 전부 종목으로 세분화됐던데 퇴직연금 투자 시 매월 매주 MP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 부분 내일 주간 트렌드랑 MP 변경 내역 말씀드리려고도 했는데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퇴직연금은 전부 다 펀드 아니면 ETF로만 운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하는 퇴직연금 ETF 포트폴리오를 변경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두세 달 정도 한두 달 안에 인턴십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 MP를 못 보셔서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일 그 MP 변경 내역 할 때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 더 잘 되길 위함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잔잔한 댓글 사연 소개하시는 거 듣다 보니 신문 읽기 아니라도 네, 그냥 일상삶의 이야기를 하는 라디오 DJ 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 목소리를 제가 듣잖아요. 너무 목소리가, 그나마 요즘은 코 상태가 좀 좋아져서 다행이지, 예전에는 정말 양축코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딕션도 그렇게 예전에 좋지 않았고, 참 예전에 뭐 이렇게 카드사나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뭐 주민등록번호 불러주고 했을 때 이 숫자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네, 뭐 11200 뭐 이라 하면 이 공자 발음도 안 됐습니다. 공자도 이 코가 막히면요, 공 이렇게 이응자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마 제가 신문 읽기를 시작하고 이 동학개미 스승이 되면서 나이 50에 지천명이라고 하늘이 명을 주셨댔잖아요. 우리 투자자들 교육시키라는 명을 받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코 상태를 좀 코를 뚫어주신 것 같아요. 네. 신문 잘 읽어드리라고. 근데 DJ 할 만한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안 가본 길 내가 가면 나만의 길이 된다. 주식 투자의 교육자를 자청하셨으니 말입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종목 선택, 공부 방법, 시장을 보는 눈, 마음 공부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해주시니 이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또 일어나 따라갈 것입니다. 제 스스로 종목에 대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면 그때는 저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으로 최슬리와 함께 좋은 일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또 일어나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 생각합니다. 매주 한 수십 번 그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3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살아남았을까? 제가 정말 제가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이 업계에 잘 계속 버텨서 그런 것 같아요. 버텨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많은 그 옛날에 뭐 9.11 테러 때 그리고 처음에 파생을 했을 때 그런 실패의 경험 다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한 해 한 해 지나고 보면 뭐 후회 안 되는 해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좋은 이제는 팀워크를 갖춰가지고 저의 많은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 있어서 이 팀으로 함께 가니까 굉장히 든든한 거거든요. 우리 이런 팀원들을 만난 것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시장도 그죠? 지난달 월초에 시장도 돌뿌리에 걸려서 확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졌을 때 네, 일어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복덩이 주식님 마음상담소의 글이 너무 와닿네요. 중년이 되니까 자주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 같고 한심스럽기까지 하고요.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살지는 못한 어떤 이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다시 없을 인생,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이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든 도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은 그토록 살고 싶은 오늘이다. 살아있는 지금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긍정적, 낙관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월간 운영 전망 자료를 촬영이 어스 가서 5시부터 있는데 초대를 했는데 오늘 좀 오시기 힘들다고 네, 그 아침 모닝 브리프 댓글도 다 봤습니다. 우리 복덩이 주식님이 그동안에 댓글 달아주신 거 쭉 보면서 참 선한 분이다 라는 저는 느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덩이님이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상실되는 시기, 바보 같고 한심스럽게 났던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덩이님한테 요 글을 읽고 제가 딱 떠오르는 시가 있어가지고요. 그 시는 오늘 웜의 신박 때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준비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시를 얘기하면 하면서 다 아시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로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인데 1939년 9월에 쓰신 시거든요. 이 시를 위암이 걸렸다가 지금 간하고 십이지장에 좀 전이가 됐다는 시인을 꿈꾸는 제 친구가 이 자화상 시를 갖다가 또 지난주에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나이가 있는데 처음에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갔다 했잖아요. 근데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세 가지 감정이 나오는데요. 미웠다가 가엾어졌다가 그리고 그리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천재 시인 윤동주 시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일제강점기에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잖아요. 교과서적인 해석이 일제강점기에 왜 미워졌을까?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이면서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독립투사들의 얘기도 들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잘하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자책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뭐 자신이 미워졌을 거다. 그런 감정이 들었을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러다가 미워졌다가 한편으로 생각하니 또 가엾은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신세가 가엾어지고 그리고 또 그리워지고 이런 부분이 이 시를 다시 보면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서 그 엘리인가요? 그 주인공 이름이 그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노, 슬픔, 조이, 기쁨, 버럭, 까칠 뭐 등등이 있는데 이 편에서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거의 주된 감정으로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고 그동안에 그 마음상담소에서 허지영 교수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복덩이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미워졌다가 가엾어졌다가 그리고 또 인사이드 아웃의 엘리처럼
과거의 추억 때문에 슬퍼져서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왜 저 하이에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렇게 잔인한 하이에나를, 그리고 악어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하이에나 악어가 결국은 하이에나가 잡아먹는 누떼에서 아주 건강한 그런 누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병들고 약하고 그런 누를 잡아먹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 누의 종을, 우성인자를 계속 우성으로 유지시키면서 그 종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런 천적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감정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우리도 분노하. 너는 왜 그렇게 분노를 내?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해? 너는 왜 그렇게 흥분을 하고 뭐 이런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걸 인사이드 아웃에서 너무 표현을 잘해줘가지고 저는 정말 인생 최고의 영화 탑3 중에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삶하고 너무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속적인 삶보다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덩이 주식님은 저에게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댓글에 보면 좋은 댓글 적으신 분 중에 또 저 아이디가 지피지기님 계시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GP입니다. GP. 나를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의 본성하고 나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여러 가지 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항상 체크한다는 바로 그 내용, 수출, 대한민국의 수출 얘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8월 수출 역대 최고, 날개단 반도체 173조 원 뚫라. 지난달 수출 11% 늘어서 77.5조 원. 지난달 수출이 역대 8월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오후 내내 하루 종일 9월 시장 전망 자료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바로 이 수출 데이터입니다. 자, 8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1.4% 증가해서 한 579억 달러니까 77조 5천억 수출했고요. 수입은 6% 증가한 542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38억 정도 흑자냈습니다. 22년 8월 수출액이 566억 달러였는데 2년 만에 넘어섰고요.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는 작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이고, 무역 흑자는 작년 6개월부터 15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수출 1위 품목 반도체가 작년보다 38.8%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을 이끈 가운데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품목을 비롯해서 선박, 석유 제품, 석유화학 등 15대 주력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현 추세대로 가면 사상 처음으로 1,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반도체 부진 속에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작성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던 자동차는 주춤한 모습이고요. 세계 전기차 시장을 강타한 캐즘의 조빌수 감소, 임단협과 같은 사정이 더해지며 3개월 연속 작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가 주춤하지만 반도체 위주로 수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등 IT 수출이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대 8월 수출 기록 찍은 지난달이라고 돼 있고 지난해 12월 다시 100억 달러를 웃돌며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 수출은 올해 22년 기록한 1292억 달러를 넘어서 1350억 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네, 8월에도 반도체는 역대 8월 가운데 가장 많은 119억 달러를 수출하며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올 들어 8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888억 달러, 다음 달이면 지난 연간 기록 986억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 4분기에도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또 보이고요. 반도체는 5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액이 110억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쓰는 기업용 SSD 그리고 휴대폰과 부품 등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석유 제품, 석유화학, 조선과 같은 중훈장대 업종들도 나란히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22년 기록한 역대 8월 수출 기록을 2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호조 속에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9.1%를 나타내며 중국이 홍콩 포함해서 5.2, 멕시코 2.6, 미국도 2.3% 등을 제치고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요 뒤에는 각 나라별 수출 증가율이었군요. 우리가 워낙 이제 반도체가 수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다 보니까 이 전체 수출 증감률이 이 반도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캐즘의 자동차 수출은 주춤한데 올 8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4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급감한 16만 6천 대에 머물렀고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꺾이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올 2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약 33만 대로 지난해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유럽도 1월에서 7월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한 109만 대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주요 전기차 모델인 현대차 아이오닉 6는 작년 1월에서 7월과 비교해서 올해 수출이 56%나 줄었고요. 제네시스 GV60도 50% 감소했고 기아 EV6도 29%나 줄었네요. 하이브리드 차가 선전하고 있지만 전기차 성장세가 꺾이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도 주춤한 것이다. 다만 연말쯤 현대차와 기아의 소형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가 미국, 유럽 등에 출시되면 전기차 수출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며 최대 수출 기록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자동차는 지난해가 워낙 좋았던 것을 감안하며 비슷한 수준만 유지해도 선방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나스닥은 종목 334개 줄어들 때 잡주 청구, 코스닥은
137개 늘어. 또 어떤 분이 뼈 때리는 기사를 또 적어주셨네요. 김승현 기자님이시네. 자,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기업 수가 지난해와 올해 332여 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상장 기업 수가 130여 개 늘었습니다. 나스닥은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고 기업 간 M&A를 통해서 대형화를 추구하는 한 반면에 코스닥은 이런 장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있는 기업도 자꾸만 이렇게 쪼개지죠. 쪼개지면서 주식수가 늘어나고 1971년 만들어진 나스닥 시장은 기업 규모보다 성장성과 혁신성을 중시해서 테크주나 성장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나스닥 상장 기업 수는 2010년부터 19년까지 연말 기준으로는 2,400개에서 2,600여 개 사이를 오갔고요.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2,919개, 그때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21년에는 3,648개로 급증세를 보였고요. 22년에 3,668개로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금리가 낮아져 돈을 빌리기 쉬운 이지머니 시기에 기술 특례 성장으로 나스닥에 성장한 신규 테크 기업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나스닥 상장 기업 수는 23년 말 3,417개, 24년 8월 말 3,334개로 감소했다. 22년 말보다 334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매년 증가세인데 2010년 말 1,035개였던 코스닥 종목 수가 15년에 1,154개, 2020년에는 1,471개, 그리고 22년에는 1,615개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나스닥 종목이 줄어들기 시작한 23년 이후에도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꾸준히 늘어서 지난 8월 말에는 1,752개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군요. 22년 말과 비교하면 137개가 늘었고 올해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은 30개였다고 합니다. 22년과 23년에도 각각 37개 업체가 퇴출되는데 그쳤다고 하네요. 나스닥과 코스닥의 종목수 변화 차이는 상이한 부실기업 퇴출 기준과 기업 간 M&A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나스닥 상장사는 30영업일 연속으로 주가가 1달러 미만이면 경고를 받고요. 이후 일정 기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 통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 최장 540일까지 개선 기간을 받을 수가 있고 부실 기업을 최장 1년 반 이내에 퇴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540일 정도 요거는 뭐 영업일수가 아니라 아마 그냥 일수인가 보다 그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한 1년 반 동안 개선 기간을 주기도 하는데 그 안에 개선이 안 되면 퇴출해버리네요. 코스닥 상장사도 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미달, 횡령 배임 등 시장 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데 하지만 개선 기간 부여와 이의 신청 소송 등이 이어질 경우 3, 4년가량 상장 폐지 절차가 지연이 되고요. 나스닥보다 퇴출 기간이 2배 넘게 긴 것이다. 구글 브로드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제약부동산 등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M&A에 나서는 것도 나스닥 종목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 브로드컴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VMware를 인수했고 올해는 글로벌 제약사 일렐릴리가 모픽 홀딩스를 존슨앤존슨이 쇼크웨이브 메디칼을 인수를 했네요. M&A를 통해서 피인수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초기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M&A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상장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M&A 건수는 60건으로 22년 158건보다 크게 줄었네요. 부실기업이 쉽게 대출되지 않는 철밥통 문화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누적된 손실로 상장 1년 만에 동전주로 전락한 백신 개발 업체 큐라티스, 그리고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 무상 감자를 진행했다가 지난달 매매 정지를 당한 제주 맥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1146개 중 38.5%인 441개가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냈네요. 코스닥의 한 40%가 적자네요.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의 상장 폐지 절차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등 대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사 개선안을 추진 중이고요. 업계 관계자는 실적 좋은 기업들은 유가증권 시장으로 빠지고 코스닥은 결국 잡주들의 놀이터라는 자조 섞인 시선을 끊으려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가끔씩 보면 어떤 배임 횡령 이슈로 거래 정지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주식 시장의 그 기능을 많이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보통 이 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의 가격은, 우리가 아파트도 1층이 가격이 싸잖아요. 그죠? 거래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랑 나홀로 아파트랑도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규격화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어떤 안에 그 구조가 돼 있는지 잘 모르는 일반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격이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 이유가 거래에 대한 유동성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런저런 이슈로 거래 정지나 이런 거 시키기보다는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1달러 미만인 기업은 저렇게 미국처럼 자동 상폐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시총이 100억 미만이 1년 동안 지속된다, 아니면 6개월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자동 상장 폐지되도록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저게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아니면 그걸 막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뻔한데도 보면 외상 매출금 같은 걸로 어디랑 짜고 치는 고습처럼 우리 거 100억 샀다라고 해줘 해서 외상 매출 잡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현금은 들어오지는 않지만 매출로 잡고 거기서 마진 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영업이익을 플러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딱 한 해 넘기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저거 취소됐다고. 네. 그러면 올해 그 이익으로 잡혀야 되는 돈이, 외상 매출금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대손 처리하면서 또 대규모 손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어서 이 회사는 정말 순자산 가치가 100억도 안 된다, 50억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장이 판단을 한 걸로 퇴출시키는. 그래서 조금 상장은 좀 용이하게 하더라도 퇴출에 대한 요건은 좀 더 수월하게 좀 해서 빨리빨리 이래 좀 걸러내는 게, 빨리빨리가 아니라 정말 안 된다는 기업들은 이렇게 퇴출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만물상 한국계 퍼스트 패밀리 나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사랑은 유별난데요. 오바마는 틈만 나면 한국의 교육열과
IT 인프라를 칭찬을 했었죠. 한국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전미 초등학생 퀴즈쇼에서는 한강이 있는 아시아의 수도는 어디냐는 문제도 냈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을 빼고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의 수도가 서울이라고요? 야, 그 정도로 한국 서울을 많이 오셨었나요? 백악관 내부엔 한국계 측근 인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지명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한국계 여성이 숨은 문고리 실세였는데 마샤 리 켈리 관리행정국장은 백악관 행정직원들을 지휘하며 내부 운영을 책임졌고요.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의 신임을 받은 그는 공화당 전당대회 운영도 총괄했군요. 트럼프 퇴임 후에는 멜라니아의 수석 고문으로 마누라고의 살림도 도맡았다. 가족 못지않았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 부통령의 조카들이 알고 보니 한국계였다. 그의 동서는 한국계 주디 리 박사이고요. 미국 이민 121년 만에 한국계가 처음으로 미 대선 후보의 가족이 된 것이다. 해리스는 작년 4월 윤 대통령의 방미 만찬 때 미국에는 20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는데 제 가족 일원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었군요. 조카인 제스퍼와 아덴 엠호프는 전당대회에서 큰엄마만큼 바쁜 사람은 없지만 요리하고 식사하며 농담도 주고받는다며 응원해냈고요. 해리스는 동서 조카들과 무척 사이가 좋고 주변에 이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자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가족의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주디 리 박사는 자연치유의학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남편 앤드루 엠호프는 캘리포니아에서 과학교사를 하다가 소방 엔지니어로 20년간 일했고 제스퍼는 UC 버클리를 졸업한 뒤에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덴은 USC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고려대 여름학기 연수를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모범적인 가정을 일군 것이다. 해리스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취임식 때 축하 사절단장으로 방한도에 있었네요. 당시 광장시장을 찾아서 빈대떡 등 전통 음식을 맛본 뒤에 한국 음식과 수공예품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추석을 축하하는 행사도 열리네요. 만약 해리스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한국계가 처음으로 First Family, 대통령 가족이 된다. 미국 내 한국계의 위상과 자부심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런 거 보니까 왠지 또 그냥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뭐 트럼프랑 해리스 둘 중에 누가 좋냐, 뭐 주식에 뭐 누가 좋을까, 뭐 저는 정치는 항상 중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또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약간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2018년, 19년 이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에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입니다. 하도 지난번에 틀려가지고요. 자신있게 누가 될 것 같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자, 특파원 리포트. 중국인이여 찐빵 점심에 만족하라.
서울만큼 물가가 비싼 베이징 도심에서 점심 식사를 아주 저렴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번화가 꼬마오에서 고급 식당 오피어에 가면 68위안 약 13,000원에 고층 빌딩 뷰를 누리며 샐러드와 고기 요리 세트를 즐길 수 있다고요. 13,000원에. 원래 1인당 420위안 한 약 8만 원은 써야 하는 곳이니 파격적인 가격이고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미슐랭 별을 받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페라 밤바나가 지난 4월 경영난으로 11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 이후 충격을 받은 베이징의 고급 식당들이 앞다퉈서 메뉴값을 내리며 손님 유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1만 원대는 여전히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꼬마오의 4성급 호텔이 쨍코 호텔에 커피숍을 가보길 추천하는데 점심이면 정장 차림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줄을 쓴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값의 절반 수준이 20위안 한 3,700원으로 무한 리필 면 요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 꼬마오의 한 아파트에서 월세살이 하는 상하이 출신 직장인은 베이징의 금융맨들은 연봉이 3년째 깎이자 마침내 점심값을 줄였다고 합니다. 더 싼 점심도 있는데 마트로 향한다고 합니다. 요식업계의 저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베이징의 대형마트 체인 우메이의 지하 식당에서는 13위안 2,500원짜리 뷔페가 등장했네요. 맥도날드랑 KFC, 버거킹은 월목 금요일에 2,000원대 반값 세트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베이징 번화가에서 2,000원 미만의 식사가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노란 옷을 입은 이들을 따라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산위안 차오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1층 푸드 코트에 가면 구석에 커튼으로 구분된 배달 전문점 구역이 있는데 이곳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테이블에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메이탄 중국판 배달의 민족 배달원들이 모여 앉아 단돈 9위안에 국수나 덮밥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합니다. 회전율이 워낙 좋아 다들 금방 자리를 잡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테이블과 식기도 누군가에게는 사치다. 오피스텔 앞 벤치에서는 만토우 중국식 찐빵 이게 만두인가요? 만토우 2개를 비닐봉지째로 뜯어먹는 타지 노동자도 볼 수가 있는데 2위안짜리 점심 식사라고 합니다. 38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만토우를 반으로 갈라 소스를 바를 여유도 없는 이들이다. 베이징에서는 다들 밥을 굶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두 원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작년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취업난 등으로 오랫동안 휘청이면서 더 나은 식사를 할 엄두를 못 내거나 쓸 돈이 없는 것이다. 값싼 점심 식사를 찾아 헤매는 이들을 위해서 식당 또한 부자에게 중산층의 가격표를, 중산층에게 저소득층의 가격표를 내민다. 소비 위축의 악순환 속에 중국인들의 삶은 더 초라해지는 중이다. 공동부유, 다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덜 먹어도 만족하라가 중국의 새 구호인 것 같아.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이고, 기사가 2개나 남았는데. 자, 인공지능 시대 기계공학도 무한 변신해야 기고문입니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대한기계학회 회장님이시네. 1970년에서 80년대에는 최고의 인재들이 공학 분야로 몰려들었었죠. 이들은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일했고 기계공학과는 최고의 인기 학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대 열풍과 공대 내에서 컴퓨터공학의 인기로 기계공학이 위축되고 있어 안타깝다. 21세기는 정보통신산업이 주도하는 시대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빠른 결과를 내는 산업만 가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기계공학은 여전히 산업계 전반을 주도하는 중요한 학문 분야인데 빠른 산업계의 변화 속에서도 물리적 대상을 개발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계와 자동차 산업은 국내 산업 생산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의 중요한 산업 분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주도적인 산업에서 기계공학이 배제된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오는 제품은 거의 없죠. 자동차, 비행기, 해양선박 등 모빌리티와 반도체 소자 개발을 위한 핵심 장비는 모두 기계공학의 산물이다. 로봇,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와 모터,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인공장기 설계와 제작, 우주발사체와 엔진 개발도 기계공학이 주도하는 분야다. 이러한 초격차 기술을 해결하는 데 기계공학의 기초 및 융합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차의 세타 엔진 개발은 엔진의 완전 국산화를 달성하고 엔진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어서 현대차가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은 항공 및 가스터빈 엔진 개발을 추진하거나 제작하고 있고, 기계공학의 최고 기술로 평가받는 항공기용 엔진 개발도 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공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한국은 제조업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누릴 수 없었을 것 같다. 기계공학은 보이고 움직이는 대상은 모두 기계공학이라 할 만큼 넓고 깊은 범위를 가진 학문인데, 원천 기술과 요소 기술을 결합해 통합 시스템을 완성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시스템 기술과 원천 요소 기술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이다. 요즘에는 인공지능과 챗GPT의 출현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어 기계공학자들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예, 기계공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한데, 첫째,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계공학의 미래 비전을 알리고 최고의 기술로 개발된 유용한 제품들이 기계공학의 연구 결과물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둘째, 지난 20년간 의대의 열풍으로 인해 공학도가 의기소침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셋째, 기계공학은 무한 변신에 익숙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전공이 기계공학에 진입할 수 있게 개방해야 하며, 기계공학자는 항상 새로운 지식 축적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네. 기계공학은 미래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문이다. 기계공학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미래 세대가 이 분야의 비전을 공유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실현과 경제적 안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야, 이거 읽다 보니까 만약에 고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었으면 기계공학과 한번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로봇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최악의 9월 진입한 미증시 이주식 주목하라. 네, 저희도 이제 퀀트 분석을 많이 하는데 6, 7, 8 미국은 괜찮다 했잖아요. 과거 1928년 이후 대통령 4년째 선거가 있는 해 보면 6, 7, 8까지 괜찮고, 그렇게 8월 초에 급락하더니 미국 시장은 결국은 8월 다 플러스 내고 끝났습니다. 반면에 9월, 10월은 슬라이틀리하게 한 0.5, 뭐 1% 요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월 평균 수익률로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증시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큰 9월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그러게요. 짝수에는 특히 9월달 안 좋고, 그 다음에 2월달 안 좋고, 월간은 섣부른 시장 방향 예측과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념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배당주와 수출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8월 여름 휴가철이 끝났지만 S&P 500의 휴가는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다. 평균적으로 9월에는 단순히 개별 주식들이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한 달을 통째로 마이너스로 마감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고 보도를 했고요. 오는 11월 미국의 정치적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한 셈입니다. 역사적으로 9월 약세장은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는데, 요 나오네요. 1928년 이래로
S&P 500 지수가 9월에 하락장을 맞이했던 경우는 55%에 달하고요. 또 투자 리서치 기업 CFRA 데이터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S&P 500 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9월은 마이너스 0.78%로 12개월 중에서 가장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이처럼 9월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는 원인, 그 원인은 도대체 뭔데? 원인 중 하나로는 월가의 거래 규모 확대가 지목이 되는데 8월 여름 휴가철과 9월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하락 변동성이 상승 모멘텀을 앞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이거 뭐 말이 좀 애매모호한데 그죠? 온라인 금융회사 소파이의 리즈 영 토마스 책임자는 S&P 500의 월 거래량은 6월에서 8월 사이 평균 152억 주이지만 투자자들이 책상 앞으로 돌아오는 9월에는 172억 주까지 뛰어오른다. 거래량이. 요거는 9월에 S&P 500이 어느 방향으로든 2% 변동하는 건 일반적이고 특히 하락이 상승 모멘텀을 크게 앞선다고 했습니다. 이게 거래가 늘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져서 이 거래가 늘어나는 건데 이 약세를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로 월가의 거래 규모가 확대돼서 약세를 보인다. 이거는 좀 앞뒤가 주객이 전도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만 오늘 17일에서 18일 예정된 FMC의 금리 인하는 9월의 하락장 전통을 반전시킬 변수로 꼽힌다. 이것도 제 생각하고 반대네요. 시장은 비농업 고용 및 실업률 등 이번 주 대거 발표되는 일자리 지표에서 노동시장의 급격한 냉각이 확인되지 않는 한 페드의 스몰 커스 금리 25bp 인하를 점치는 분위기고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 최고기술 전략가는 경제 데이터가 개선된다면 소프트 랜딩이 힘을 받고 지난 몇 년간의 9월 약세 행진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전히 하락 위험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처럼 9월 약세장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도 섣부른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증시 방향 예측은 멀리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고 9월 증시가 지닌 계절적 변동은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 달러 가치와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 반사 이익을 얻을 주식을 물색해야 한다면서 배당주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금리 하락으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배당주가 채권 투자자들의 새 수입원으로 간택될 수 있다는 분석이고 수출주도 빛을 볼 수 있다. 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싸진 외국 통화를 벌어오는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된다. 우리랑 좀 반대다, 그죠? 달러 가치 하락은 의료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며 무역이 활성화되면 항공 우주 및 방산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월을 약세장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조언도 잇따르는데 턴퀴스트 전략가는 9월이나 10월에 하는 저점 매수는 매우 좋은 매매 전략이라면서 10월에 시황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11월과 12월 연말 랠리가 찾아오면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과 동일하다, 그죠? 네. 9월달, 8월 초에 먼저 매를 맞긴 했는데 아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9월 18일 전후로 또 한 번의 변동성이 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약간 미국 시장은 전강후약의 약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9, 10월 조정을 이번에도 8월 달에 확 빠지니까 이제 정말 경기 침체 온다 이러면서 시장 다 올라왔잖아요. 아마 9월 말에서 10월 달에도 아마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예, 기회로 그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웜의 신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